지난 2년간 한국의 국방 예산은 15.8%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 국방부는 2019년부터 2023년에 매년 7.6% 예산 증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방어 계획이 이행될 때까지 480억 달러, 하나로 59조 1,600억이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추정치가 유지된다면 한국은 2022년까지 세계에서 5번째 또는 6번째로 높은 군사 지출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방비는 늦어도 2026년이면 일본의 국방비를 뛰어넘는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 예산은 2001년 일본 방위 예산의 30%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60% 수준, 2020년에는 86%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또한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빠르게 이뤄지는 중요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서유럽과 같은 평화로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사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북핵의 위협과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마주하면서 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국가가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군사장비를 가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위기로 평가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이웃에 대한 위협으로 한국은 강력한 군대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북한은 25위로 평가했는데 한국은 보유 장비와 경제력 등에서 북한을 월등히 앞서고 있으며 북한이 한국을 앞선 분야는 군 병력수와 잠수함 등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을 경계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일본의 사사카와 평화재단은 동북아시아에서 우려스러울 정도로 급하게 군사력을 올리는 국가는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한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두 가지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여당과 야당 어느 쪽도 군사력을 올리기 위해 예산을 증대한다고 하면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이 독침 전략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강대국과 전쟁이 나면 한국은 이길 수 없겠지만 적어도 상대국가도 제대로 국가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함부로 한국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한국의 국력과 경제력이 커졌기 때문에 이젠 북한 일변도에서 벗어나 주변국도 챙길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란 표현을 빼면서 적을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확장했습니다.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도 한국의 주권을 위협하면 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 우기며 중국은 이어도에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군 관계자는 유사시 펼쳐질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면 미국이 바로 개입하겠지만 한국과 일본이 충돌하면 미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고 중국이 한국과 무력 분쟁이 생기면 전면전에만 개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한국 스스로 일본과 중국과 무력 충돌이 생길 때를 대비해 견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독침 전략을 1990년대부터 연구해왔는데 한국이 중국 등 강대국과 대등한 전력을 쌓는 것은 무리지만 상대국의 핵심을 타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여차하면 베이징이나 도쿄의 지휘부나 주요 시설을 무력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현무 미사일입니다. 육군 미사일 사령부는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과 1500km의 순항미사일 등의 미사일 800기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내년에 개량된 현무미사일 900기를 보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후년부터 5년 동안 300기를 생산해서 모두 2000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장거리포 전력 70%를 단 하루 만에 파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최근 개발된 전술핵급 위력을 지닌 현무포는 탄두 중량 2톤에 800km를 갈 수 있다고 알려졌는데 최근 시험 발사를 하며 앞으로 대량 생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탄두미사일의 경우 핵을 탑재하지 않아도 웬만하면 핵탄두 파괴력을 지니는데 탄두미사일은 대기권 밖까지 올라가서 마하 10에서 20의 속도로 떨어지기에 한중일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하는 탄두미사일은 현존 미사일 방어체제로는 막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한국의 탄두미사일은 회피 기능도 가지고 있기에 사실상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사일과 더불어 독침 전략을 위한 대표적 전력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입니다. 현재 한국은 지난 2017년에 미국의 양해를 받아내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엔 재래식 탄두를 단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인데 중국이나 일본 가까운 바닷속에서 대기하다 유사시 명령을 받으면 이들 미사일로 한 방을 날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주변에는 아직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 끝없이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그 어떤 나라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강한 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렘푸시 영상을 다 보시면 오늘도 재밌는 세계 소식을 정리해 푸시뉴스에 올려두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베는 10억엔 약 112억 6천만원은 은행 입금 및 송금 수수료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국회에서 태연하게 답변합니다. 야당과 언론은 거짓말도 좀 어느 정도로 해라 라고 다그치고 네티즌들도 경악하지만 아베는 눈만 끔뻑이고 있습니다. 도무지 정상적인 국가와 지도자라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일본에서는 매일 태연하게 일어나네요. 계속 드러나는 아베와 일본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부정부패 연결고리들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769억엔의 급부금 지급 사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서비스 디자인 추진 협의회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정말 엉터리 같은 부정부패가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2차 예산안에서 기업 지속 보조금 사무비로 또 850억엔을 준다고 하네요. 사이트도 없고 대표자나 전화번호도 알려지지 않은 유령단체였는데 말이죠. 기자들이 위치를 추적해서 찾아가니까 사무실은 잠겨있고 직원들도 출입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 사무 행정을 많이 위탁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3년 이상 결산 공고도 하지 않은 유령단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이트를 부랴부랴 제작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대표이사로 있던 대학 교수는 사임을 하고 3명의 공동대표가 취임하는 등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번 급부금 사무 사업의 입찰에는 이 수상한 사단 법인과 함께 딜로이트 토마츠 등 총 3개가 참여했는데 A등급으로 평가받은 세계적인 회계법인 반개회사인 딜로이트 토마츠는 탈락하고 C등급을 받은 수상한 사단 법인이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가사의한 입찰이라고 인터넷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딜로이트 토마츠는 직원만 3,000명가량 되는 세계적인 회계사무소이며 지급 사무에 화려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에 비해 수상한 사단 법인은 실체조차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단 법인은 덴츠나 파소 등에 의해 설립된 공동법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산업성이 법인의 설립에 깊게 관여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 딜로이트에 발주를 주는 것이 당연하지. 완전 비정상이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딜로이트의 입찰 금액은 왜 검은색으로 칠해 비공개하느냐. 뭐 이런 유령단체에 또 850억엔을 준다고 결산 공고를 하지 않아서 법령 위반인 불법 업체인데 네티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고요. 언론의 취재에 의하면 이 수상한 사단 법인이 입주해 있는 빌딩에는 상가마을 만들기 사무국,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 사무국,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사무국 등이 줄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아베 정부의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과 관련이 있는 사업의 사무 위탁 단체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단 법인이 사무를 위탁받은 금액이 769억엔인데 바로 덴츠 광고회사에 749억엔으로 재발주를 줬으니 20억엔, 약 225억 2천만원은 예산 낭비 아닌가 라는 질문이 야당 측에서 쏟아졌습니다. 아베는 그중 10억엔 이상은 은행 수수료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즉각 이 답변은 보도가 되면서 은행으로 확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은행도 1억엔이나 100억엔이나 송금 수수료는 동일하다 라면서 미쓰비시 UFJ 은행은 3만엔 이상은 당행 550엔, 약 6,180원이고 타행은 880엔, 약 9,894원이고 미쓰이 스미모토 은행은 3만엔 이상 당행 440엔, 타행 880엔, 미쯔오 은행은 당행 660엔, 타행 990엔이라고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사단 법인이 송금의 미즈오 은행을 이용했다고 했기 때문에 아베의 말대로 모두가 타행 입금이라고 친다면 990엔 수수료로 송금처가 확정이 되어서 결산이 나온 금액이라는 말인가. 아직 신청 자체를 접수 중에 있고 송금처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왜 벌써 수수료 금액이 확정되는가. 말도 안 된다. 사단 법인이 조만간 10억엔의 수수료가 지급된 송금처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 어느 곳인지 궁금하다. 기다려보자. 라면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아베의 엉뚱한 답변 때문에 사단 법인과 미즈오 은행이 바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빙 서류를 가짜로 만드느라고 말입니다. 몇십만 개의 송금 수수료 지출을 어떻게 증명할지 궁금하다는 반응입니다.
트위터에는 이런 아베의 답변을 비판하는 트윗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 15억엔이 은행 수수료라고 하자. 그럼 5억엔을 쓱싹한 것은 적은 돈이냐? 정말 한심하다. 그래, 일단 알았으니 10만엔이나 빨리 좀 보내라. 워낙 일이 뒤죽박죽 터지고 있으니 아베의 답변도 말이 될 리가 없죠. 아사히 신문의 특종에 의하면 이 사단 법인은 현금 포인트 환원 사업의 사무비로 339억엔을 경제산업성에서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단 법인은 316억엔을 다시 덴츠와 노무라 종합연구소 등에 재위탁했습니다. 역시 23억엔, 약 258억 3,400만원을 뚝딱 떼먹고 말입니다. 그동안 결산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중간에서 이렇게 뚝딱 해먹은 돈이 앞으로 또 얼마나 줄줄이 나올지 모를 정도입니다. 경제산업성 등 아베 정부에서 이런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 놓고 뒤로 다 수의 계약해서 몇천억 원을 수주를 하고 실제 일은 또다시 재발주를 하는 형식으로 해먹은 것입니다. 덴츠 등은 또다시 소규모 민간 업체에 재발주를 주는 것이 또 당연하게 이루어졌으니 그 많은 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C19 경제 대책으로 마련한 31조 9천억엔의 2차 지원 예산안이 오늘 오전에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아베에게 왜 의심을 받고 있는지 인식하고는 있는가? 라고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아베는 그때마다 필요한 경비이다. 속도가 중요하다.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 라고 고장난 녹음기처럼 앵무새 답변을 했습니다. 야당은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면 자민당이 잽싸게 내각 총사퇴와 의회 해산과 총선거로 받아칠 것을 우려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불투명한 예산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17일 국회 폐회 이후에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베가 새로운 길을 찾든지 말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 국민이 바보인 것이 더 중요하네요.